생산과 소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업체 확장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뭔가요? 사업체 소유주의 의지죠. 욕망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사업체 소유주가 사업체 확장을 결정하니까 그러한 거죠. 그 유럽의 사례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죠. 고대에는 대규모 사업체가 가족 단위였다. 근데 어느 순간 가족 단위를 넘어서게 됐다. 그 사실을 이제 저번 시간에 확인했어요. 어떻게 넘어서게 됐는가. 어떻게 이제 사업체 확장을 실현하게 됐나요? 어떻게 또 사업체 소유주 욕망을 실현하게 됐나요? 시장의 확대죠. 처음엔 중개무용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도시에 그 장인들이 모이자 고급 생산물을 여기저기 팔게 되면서 또 성장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또 시장이 확대되죠. 식민지 개척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를 다뤄야 되죠. 이왕 다룬 거, 그래요. 확실하게 다루는 게 좋겠죠. 빠짐없이. 내수 시장의 확대가 있죠. 내수 시장의 확대에서 이제 빠뜨릴 수 없는 게 뭔가요? 또 농민이 시장에 참여하잖아요. 원래 고대에는 농민은 어땠나요? 처음에 시장에 참여한 이들이 아니죠, 제대로. 왜 그런가요? 농민은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급자족을 했죠. 시장에서 뭐 교환하기 위해서는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식량을 생산하면 자기가 소비해도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나 주택 같은 것을 스스로 만들어야 했죠. 그런데 그래요. 어느 순간 바뀌었잖아요. 농민도 시장에 참여했잖아요. 현 시대 보면 자기가 소비하기 위해서 생산하는 농민이 있나요, 없나요? 물론 시장 일부는 자기가 소비하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생산하는 농민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 농민도 시장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겠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세 유럽, 특히 1000년대에서 1400년대까지 대부분의 농민은 자급자족하는 삶을 살았다. 가난하게 살았다 이 말이죠. 생산성은 낮고 세금과 지대는 높았으며 소득농 같은 경우는 지대를 내야 되니까 귀족과 성직자의 수탈은 구조적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그래요. 늘 그랬다 이 말이죠. 한국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요. 순소득을 거의 얻지 못하니 시장에 내다 팔 여유가 없었고 쓰고 남는 게 없었다 이 말이죠. 순소득이 없었다는 말은 농민은 스스로 필요한 물품을 만들고 소비할 수밖에 없었다. 자급자족했다. 한국에서도 상당 기간 이어져 왔고 긴 역사를 보면 시장에 의지하게 된 게 최근의 일이라는 거예요. 100년 정도 빨라도 100년이 채 안 됐죠. 이러한 시기에 시장 참여는 소수의 부유지주나 도시 상공인만의 특권이었다. 농민은 생산자이지만 교환의 주체가 될 수 없었고 그래요.
교환해서 배제된 만큼 재산을 늘릴 수도 없었다. 가난했으니까. 그러나 17세기 후반부터 유럽 농업 구조는 눈에 띄게 바뀐다.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이제 농민들이 시장에 참여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이 말이죠. 노폭식 윤작, 철제쟁기, 마리 활용, 경운기술 향상 등이 확산되며 면적당 생산량은 크게 늘고 한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토지 면적도 2배 이상 증가한다. 노폭식 윤작이란 뭐냐 살펴봐야 되겠죠. 노폭식 윤작은 18세기 영국 노폭 지방에서 발전한 4년주기의 돌려짓기 농법으로 농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이다. 중간에 클로버와 순물을 심어 가축의 사료를 쓰고 가축의 배설물로 지력을 회복하는 방식이다. 농사를 연속적으로 짓다 보면 어느 순간 못 짓게 된다는 거예요. 땅에 지력이 없어서. 지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노폭식 윤작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클로버와 순물을 심어요. 이게 무의미한 일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축을 풀어요. 가축의 식량인 거죠. 가축이 클로버와 순물을 먹고 배설을 하겠죠. 똥 싼다 이 말이죠. 그것은 거름의 역할을 하죠. 그 지력을 회복시키죠. 그리고 또 곡물을 심고, 그리고 곡물을 안 심을 때는 클로버와 순물을 심어서 가축을 키워서 또 가축을 내다 팔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크게 증가하겠죠. 놀리는 땅이 없으니까. 그래요. 철제쟁기. 그전에는 철제쟁기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말이죠. 왜 그런가요? 철기 시대라 해서 다 철을 사용한 게 아니라고 예전에 얘기했죠. 금속은 귀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광공업이 계속 발전하니까 결국은 이제 농민들도 철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또 말도 활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부유해졌다는 거죠. 말은 어떤가요? 스피드와 지구력이 소보다 낫다는 거예요. 경운기술 향상 등이 확산되며, 경운기술은 뭔가요? 밭을 갈아엎는 기술이죠. 경운기술은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토양을 갈아엎고 정비하는 농업기술의 총체를 말한다. 소 대신 말을 동원하여 속도와 지속력을 상승시켰다. 그래요. 등이 향상되며 면적당 생산량은 크게 늘고 한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토지 면적도 2배 이상 증가한다. 한 사람이 면적당 생산량도 늘고 한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토지 면적도 증가한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많은 생산물을 얻게 되겠죠. 농토는 한정되어 있고 소비자 역시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나요? 농민의 수는 감소하게 되겠죠. 그거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다 확인했잖아요. 한 80% 해당하던 농민이 이제 상공업이 발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발전한 유럽 국가들을 살펴보면 어떤가요? 5% 이내죠. 한국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농업 중심 사회에서는 70% 이상이었다가 농민이 80% 이상이었다가 현 시대는 어떤가요? 상공업이 발전하게 되니까 5% 이하로 떨어졌죠. 한국도.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아주 급격하게 진행됐죠. 유럽 농업 1인당 경작 가능 면적 천년경에는 한 0.5에서 1헥타르였다. 근데 한 1700년경 되면 2.5헥타르가 된다. 2배의 면적을 경작할 수 있게 된다. 언제에 비해서 2.5헥타르 그리고 천년경에 비해서 1800년에는 3에서 4헥타르를
경작할 수 있게 된다. 1500년경에 비하면 한 2배 증가하는 거죠. 그 면적당 생산량도 어떻게 되냐? 1000년경에 비해서 1800년경에 이르면 한 2배 이상 증가하죠. 그래요. 1900년경에 이르면 크게 증가하죠. 면적도 한 명이 경작할 수 있는 면적도 증가하고 면적당 생산량도 크게 증가하고 그러면서 농민도 이제 일반 농민도 시장 참여자가 되는 거죠. 일반 농민이 해야죠. 결과적으로 농민들은 생존에 필요한 식량 이상의 필요 이상의 그래요. 생산물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러한 순소득은 시장에서 판매 가능한 대상이 된다. 그렇죠. 18세기 중엽 영국과 네덜란드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본격화되어 많은 농민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한다. 그래요. 자급자족에서 벗어나 거래의 주체로 자리 잡으면 시장에 편입된다. 먹고 남는 식량을 판매한 농민은 판매자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판매를 통해 얻은 화폐로 의복, 도기, 직물 등 도시에서 생산된 소비재를 그래요. 구매하게 된다. 그래요. 공업 제품이겠죠. 공업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 그래요. 이제 농민은 생산자이자 소비자로 기능하고 이중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경제를 순환시키는 중심축으로 변한다. 수동적인 역할에서 농민 역시 그래요.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한다. 식량을 공급하는 혼자서만 다 자기 가족들만 다 소비하다가 식량을 공급하는 역할로 바뀐다. 일반 농민들도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3차 인류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신분제도가 붕괴하면서 농민들에 대한 수탈도 사라진다. 혁명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신분제도 붕괴시키기 위해서 상공인들이 들고 일어서는 거죠. 또한 그와 이제 함께 혁명을 일으키죠. 신분제도 하에서 차별받던 사람들이 함께 일으키는 거죠. 물론 농민들에 대한 수탈이 사라지는 시기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다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지만 다 동일한 시점에 일어난 건 아니죠. 프랑스, 영국, 뭐 여러 나라들이 있겠죠. 네덜란드, 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독일 다 동일한 시점에 일어난 건 아니죠. 농민의 시장 참여가 활발해진 지역에서는 정부의 직접 수탈 대신 세금 징수 방식이 정비되고 고대 방식은 해체된다. 그래요. 도시가 농민을 수탈했다. 상공인이 농민을 수탈했다. 아주 그 잘못된 견해가 있죠. 한국에서도 자판사들이 그런 견해를 많이 주장하잖아요. 고대 농촌을 보라는 거예요. 한국도 예외가 아니죠. 매우 비참했죠. 일도 힘들고 일해봤자 남는 것도 없고 농토를 잃은 농민은 어떻게 되나요? 노비가 되고 부모가 자녀 조금 자라면 교육도 안 시키고 그냥 바로 일해라 하고 일 시키고 뭐 흉년이라도 들어서 식량이 부족하면 자녀를 노비로 팔아버리고 그 비참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시대로 돌아가면 안 되겠죠. 그런 농민에게 신분제도를 해방시켜주고 생산성을 그래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했죠. 유럽도 마찬가지죠. 철저 농기구 제공하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요. 생명공학 산업에서 품종 개량된 것을 제공하고 또 기계를 제공하면서 생산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가난에서 탈피했잖아요. 도시의 도움을 받았지. 또 상공업의 도움을 받았지. 무슨 수탈을 당해요. 훨씬 좋아졌는데. 즉 농민 역시 상공인과 마찬가지로 자급자족에서 벗어나 팔기 위해 생산하는 현대식 농민으로 바뀐다. 소득도 많이 얻을 수 있게 됐고 시장이 상인들이 개척해 놓은 시장을 통해서 마음껏은 아니지만 그래요. 자기가 수하는 만 잘 쓰면 또 큰 소득을 얻을 수 있고 농민 역시 먹고 살기 급급했던 농민이 시장에 가담함으로써 전 국민이 시장에 가담하게 된다. 그게 제일 가난했죠. 장기적으로 보면 수탈 대상이었고 정부나 귀족들이 수탈 대상인데 그것을 해방시켜주는 이건 누군가예요? 상공인들이잖아요. 성장한 재산을 키우며 늘리며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한국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한국 상공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해서 아닌 게 아니죠. 우리 상공인이 발전시킨 나라들이 어떤 제도와 문화가 물밀듯이 밀려오면서 그래요. 그것이 일본에 문제 전수됐죠. 또 일본에서 또 배우고 또 미국에서 배운 이들이 어 그래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맞다 생각하고 한 거잖아요. 다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요. 이는 곧 국내 시장의 폭발적 증가를 의미한다. 농민에게도 순소득이 생김으로써 생산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고 자연히 사업체를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잉글랜드에서는 이 시기부터 대규모 영지에서 밀, 보리, 귀리 같은 곡물을 재배하거나 소와 양 같은 가축을 방목하는 귀족 중심의 농업사업체가 형성된다. 근데 귀족도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뭐 그렇게 안 살게 되고 어떻게 살게 되나요? 이제 사업체의 사장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팔기 위해서 곡물이나 가축을 생산한다는 거예요. 잉글랜드 북부 지방의 대지주들은 수천 헥타르의 토지를 경작하며 생산된 곡물을 도시시장에 공급했고 런던이나 맨체스터 등 도시의 급속한 성장에 발맞춰 농산물 유통망이 정비되었다. 이들 사업체는 농업 자체를 시장에 편입시켰다는 점에서 과거의 생계형 형작과는 완전히 구별된다. 이러한 귀족 중심의 농업 사업체와 별개로 생계형이라기보다는 자급자족이 더 적합하죠. 또 귀족과 또 별개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장에 참여한 농민들 역시 사업체를 키워나간다. 프랑스 남부 랑그도크 지방에서는 18세기 말부터 독립적인 포도 재배 농민들이 시장 판매를 전제로 생산 규모를 확대했다. 일반 농민들도 가만 안 있었다는 거예요. 팔기 위해서 막 포도를 재배했다는 거예요. 사업체 규모를 확대하면서 좀 더 생산 규모는 뭐 마찬가지긴 한데 사업체를 다루고 있는 거니까 이들은 귀족 지역 영지에서 소작하던 농민들이었지만 일부는 임차 방식이나 토지 구매를 통해 자율적 사업체를 구축하였고 포도주 생산은 지역 산업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사업체 확장은 단순한 면적 증가에 그치지 않고 저장고, 압착기, 운송 설비까지 이르며 재산의 형성과 확대를 가능하게 했다. 그래요. 상공업의 발전은 신분제도 해방에만 이른 것이 아니다. 농민들로 하여금 농업사업체를 확장시킬 수 있는 또 기회를 제공했다. 도대체 상공인이 농민들 착취했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견해냐? 자파인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긴 봤다마는 도시와 농촌을 착취한다는 그런 견해는 어디서 나온 거냐? 농민이 어디에 팔아먹느냐 식량을 도시에 팔아먹지. 예전에는 자기가 소비하다가 남는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나요? 다 옷도 자기가 만들고 그랬는데 생산성 강화시켜줬지. 생산한 식량 소비해주지. 그래요. 그런 엉터리 견해가 어디서 나온 거냐 이 말이죠. 뭐 찾아보면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AI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요. 무슨 엉터리 견해가 현 시대에 유행했다는 거예요. 이걸 쓰리는 뭐 현 시대 글들 다 읽어본 건 아니니까 예전에 얘기했죠. 수십 년 전에 고전은 이거 번역된 고전은 거진 다 읽어봤지만 취미 삼아서 현 시대 글은 안 읽어봤다고 사회생활하면서 읽을 시간도 없고 이러한 사업체는 작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을 고용했다. 또한 독일 라인란트 지방에서는 1800년대 초부터 소규모 낙농 사업체가 확산되었다. 그래 포도주 생산뿐만 아니라 낙농 사업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일반 농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 말이죠. 목축업자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농민이면 목축업도 겸하고 그랬으니까 기존에는 소 몇 마리를 키워 자가 소비에 그쳤으나 그럼 똑같은 말이죠. 농민들이 도시시장의 수요에 맞춰 우유, 버터, 치즈 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농민은 인근 가축 방부지를 확보하고 협동조합 형태로 저장 및 유통 설비를 마련하며 사업체 규모를 키워갔다. 잉여 생산물이 순소득 남는 생산물이 쓰고 남는 생산물이 시장에서 화폐로 전환되고 화폐는 다시 도구와 설비에 재투자되며 성장 구조가 형성된다. 이러한 사업체는 작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을 고용했다. 결과적으로 상공업자와 농민은 서로가 서로에게 판매자이면서 동시에 구매자로 나타나게 되었다. 자꾸 잉여가 나오는 건 그런 거예요. 쭉 줄거리를 제시해주고 타당한가 물어보고 타당하다 이러면 이 줄거리에 맞춰서 한번 사례를 들어 써봐라 하니까 이제 잉여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대충 보니까 현 시대 AI들은 좀 좌파 성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좌파 용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잉여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상공업자와 농민은 서로가 서로에게 판매자이면서 동시에 구매자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요. 농업 생산성의 증가는 필요한 농민의 수를 감소시키고 필요 없어진 농민은 도시로 몰린 농민들은 상공업 사업체에 고용되어 상공업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각줄 달았죠.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했다는 거예요. 농민의 비중 점차 감소하고 농민의 인구는 막 감소하면서 도시 인구는 어떻게 되나요? 계속 증가하죠. 비중도 증가하고. 확인하고 싶으면 확인해라. 유럽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다. 즉 유럽에서 사업체 확장에 성공한 유럽 성공인들은 해외 시장의 확대와 내수 시장의 성장으로
수백 년에 걸친 시장 확대에 직면했다. 유럽에서 어떻게 그 상공인 세력의 주류가 되었느냐 한번 전 과정을 다 보자. 다 봤다 그거죠. 처음에는 중개무역에서 시작했다가 이제 공업과 같이 연계해서 공업 생산물을 팔다가 같이 겸했겠죠. 그 다음에 식민지 개척을 통해서 시장이 크게 확대된 물 또 이용해서 소득과 재산을 키웠고 사업적 규모를 키웠고 대규모 사업체가 등장하죠. 그리고 나아가 농민들까지 시장에 편입되면서 또 시장은 커졌다. 그래서 상공업 사업체의 수는 엄청나게 많은 수를 고용하는 상인 사업체나 공업 사업체가 등장했다. 수만 명에 이르는 수십만 명에 이르는 사업체도 있잖아요. 이제 공업 사업체 중에서 지금을 확인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가요? 근로자라는 직업 수가 엄청나게 확대된 거죠. 또 생산성이 높은 사업체는 어떤가요? 소득도 많이 주잖아요. 일단 위험 없이 재산 탕진의 위험 없이 소득을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직업인가요? 생산성이 좋은 사업체에 취업하면 큰 소득을 얻잖아요. 예전에 한국에는 자기 재산을 투입해서 소득을 얻는 이들이 많잖아요. 그러한 이들보다 훨씬 많은 소득을 얻잖아요. 그 통계 자료도 봤잖아요. 그래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체가 확대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축소되는 게 좋은가요? 확대되는 게 좋은 거죠. 좋은 직업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업체 확장은 어떤 의지의 실현인가요? 사업체 소유주의? 그래요. 욕망이 우선 있죠. 재산과 소득을 늘려야 되겠다.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재산과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의지가 생기죠. 이익이 되는 사업체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사업체가 증가하고 사업체의 생산성이 증가하는 게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좋은 일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장려해야 되나요? 억제해야 되나요? 부익부 빈익빈이니 뭐 이러면서 억제하는 게 맞는가요? 장려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장려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엉터리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따라서 장기에 걸친 소득과 재산을 늘리고자 하는 욕망의 실현이 가능해졌고 실제로 사업체 확장으로 실현되었으며 근로자 신분을 직업을 대량으로 양산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